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이 목동은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은 동네입니다. 이 목동 신시가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가 처음 입주해서 6단지에 살았습니다. 네, 근데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운전하는데 헤매면서 왔어요. 예, 이제 오니까 저 의과대학 다닐 때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이 생각이 나고 다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스트레스는 네 번째 책이고요. 이제 지난번 책 불안한 엄마 무관심 아빠하고 이제 아이의 스트레스가 제가 이제 웅진하고 해서 이번에 이제 낸 거고요. 몇 년 전에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 첫 번째 책이 사실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 일명 빨간 책. 네, 마음 처방전이라는 책을 몇 년에 걸쳐서 구상해서 1년 내내 집필을 했던 이제 제 책이 그게 처음으로 나온 책이고요. 그 이후에 엄마표 마음 처방전에 이제 사회성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해서 그 책을 따로 낸 게 이제 학교생활 처방전이라고. 요즘 사실 아이들 왜 왕따 문제도 많고 아이들 사회성이 가장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책을 두 번째로 냈고, 이제 세 번째가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고, 이제 이 책이 네 번째입니다. 사실 의사이긴 한데 책 쓰는 거 좀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교지 편찬 위원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이렇게 맞춤법 틀린 거 고치고, 그때는 이제 다 손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쓴 거는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장 같은 데서 잘 나가고 그랬었어요, 네, 어릴 때. 근데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제 가장 큰 동기는 많은 분들하고 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만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는 데는 제한적이고요. 또 방송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책을 통해 저와 이렇게 교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특성과 TV를 보시는 분들의 특성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책으로 이렇게 교감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저하고 가장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의사들이 좀 바빠요. 괜히 쓸데없이 바쁘고요. 저는 또 진료를 굉장히 늦게까지 보는 의사여가지고요, 짬이 없어서 책을 대체로 이제 일요일 날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통 1년, 길게 걸리면 1년, 짧게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일요일마다 집필을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이 나오면 정말 뿌듯하고 여러분들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책 두께만큼 체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책이 한 권씩 나올 때마다 건강이 나빠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원래 좀 날씬했었습니다.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의사 생활하고 책 쓰고 이러면서 새록새록 체중이 들어가지고 운동량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2년 후반기에는 책을 쓰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 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이 싫어하시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요, 제 이야기보다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가깝게 만나려고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뭐 강의야 뭐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오랜 동안 EBS하고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 했기 때문에 강의, 특강 이런 거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말 1대1로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생각을 듣고 또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그게 좋겠죠? 네. 네, 사실 이제 아이의 스트레스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랑해 이런 말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고요. 아이 이제 한참 낳아서 막 재롱 부릴 때는
원래 효도의 70%를 3살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살까지가 예쁘니까 뭐 사랑해, 아 예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연령대를 다 합해봤을 때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짜증나 하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 이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인풋을 받아야 됩니다. 인풋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인풋 정보에는 꼭 좋은 것만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고통도 있고 싫은 말도 있고 고비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뭐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들어오는 인풋 정보를 결국 잘 받아들여서 버릴 건 버리고 내 걸로 만들 건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잘 합해져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게 결국 인간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자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른 각도로 이해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행복하게만 키우고 싶다고 해서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는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잘 다루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갖고 있는 큰 의미가 이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실예인데요. 부부가 아주 얼굴을 붉히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정말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판결을 그랬는데, 그 분은 어떤 그 부부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아내는 남편이 너무 아이를 과잉 보호해서 아이가 정말로 더 나빠지는 것 같다. 자기는 심각하게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 아이의 육아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보니까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남편분은 부인이 이메일을 보낸 거를 아시고 이미 제가 부인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내가 엄한 건 좋은데 아이에 대한 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부부는 노트북을 딱 꺼내세요. 각자 다 영상을 찍어서 입력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 보래요, 자료. 뭐 아이폰 다 이용하셨더라. 아이폰, 뭐 노트북. 남편분은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아이한테 식사를 뭘 준비해 주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딱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이만한 큰 그릇에 밥이 있고 국에 밥을 말았고 멸치가 몇 마리 둥둥 떠 있더라고요. 이거를 크리스마스 날 아내가 아이한테 준 밥이래요. 그래서 찍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질세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침마다 밥을 먹이는데 남편은 일단 비닐 장갑을 딱 낀대요. 그리고 모든 반찬을 다 발라준대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종플루도 있고 폐렴도 있는데 아이가 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은 3,000번을 닦아도 여긴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아이 반찬을 발라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부채 얘기는 왜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채요? 그랬더니 남편이 호 불면 입에서 세균이 나가기 때문에 부채로, 진짜입니다, 밥과 국을 부쳐준대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분명히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늦게 본 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번에 만나서 검사까지 다 하고 말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근거를 찍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아주 정밀한 검사까지 하고 내가 더 여러 번 보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보냈는데, 결국 제가 이 두 부부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아이를 키울 때
작은 사랑을 주시면 안 됩니다. 큰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두 부분은 한 게 작은 사랑입니다. 물론 아이가 생선이 잘 안 발라지면 안타깝죠. 이 몸에 좋은 생선을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혹시 가시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죠. 내 손에 세균이 있을까 봐 장갑 끼죠. 호하다가 내가 혹시 감기 걸렸는데 아이한테 오을 물까 봐 부채로 붙이죠. 물론 아이를 아끼는 겁니다.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큰 사랑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똘똘해 보이던데, 그리고 만으로 5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거든요. 그런데 덥다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옷을 안 벗어요. 아빠 더워. 근데 내가 벗어도 된다? 그랬더니 안 벗고 있어요. 아빠가 다 벗겨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빠 다리 아파. 그랬더니 아빠가 호로록 가더니 의자를 탁 갖다 앉혀주더라고요. 네가 앉아도 돼. 내가 그랬더니 애는 안 움직여.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일명 이 헬리콥터 아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처음 만남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봐야 잘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더 시간을 갖고 보자로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스트레스를 막을 것만 아니고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여서 잘 대처하게끔 키우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그 부분을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아이는 잘 클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면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냥 뭐 괜찮은 부모님 밑에서 그냥 잘 사랑을 받고 교육을 잘 받고 컸습니다. 근데 뭐 아주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밥을 못 먹는다든가, 아니면 돈이 없어 책을 못 사볼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그리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기억에 그렇습니다. 동네에 이제 친구가 없어갖고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다 언니들이어가지고 심심하니까 이제 맨날 심심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유치원을 보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참 유치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잣집 애들인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식모.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약간 비하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었는데, 식모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다 그분들이 데리고 오세요. 기다렸다가 다 데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유치원 가방을 들고 혼자 등교하는 애는 거의 저 하나밖에 한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응원군이 없죠.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 엄마들이 이제 한 파할 때쯤 되면, 학교할 때쯤 되면 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엄마들이. 그 당시에 나탈리 우드라는 영화배우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헤어밴드를 이렇게 하고 머리 단발말 이렇게 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런데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와요. 진짜. 근데 우리 엄마가 하루는 겨울이라고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신발 아세요? 고무로 돼가지고요, 겉으로는 인조털 이렇게, 아시는 분이 약간 연세 있으신데 아시네요. 네. 근데 그 신발을 엄마가 신고 오는데,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이 신발 안 신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굉장히 부잣집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부잣집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할머니, 엄마 다 와서 유치원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희보다 1살 어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왜 말 있죠? 플라스틱 말. 여러분 이게 아시죠? 이렇게 밖에 달리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이 있는데 걔가 그걸 다 독점을 해요. 다리를 다 벌려가지고 이렇게 다 잡고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냥 너무 타고 싶은데, 근데 그나마 걔가 좀 자기 마음에 드는 애, 예쁘게 입고 다니는 애, 뭐 그리고 좀 태워줘, 뭐 이런 애는 꼭 태워줘요. 근데 저는 예쁘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늘 팬티 보인다고 반바지, 그 다음에 그것도 노란색 반바지, 거의 뭐 몇 개 같은 색깔. 우리 엄마가 노란색을 좋아하셨나 몰라요. 그래서 노란색 반바지 한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맨날 이제 그거 바꿔 입고 다니고, 티셔츠에 머리는 꼭 이발소 가서 잘라주셨어요.
그 웃으시지만 저한테 아주 페인풀합니다. 아주 그 아픈 기억이에요. 오래 가거든요. 이발소 자르면 자주 안 잘라줘도 되니까.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이제 이렇게 팔걸이에 나무 판자 놓고 이제 딱 앉히면 뒤에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거든요.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 어디 가면 잘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든지 머리를 잘 안 자르려고 해요. 가능하면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어릴 때 기억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좀 잘 안 갔었어요. 머리가 워낙 짧고 눈이 동그랗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반바지 입고 다녔으니까 걔가 저한테는 말타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나 좀 태워줘. 아니 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얘한테 사정을 해야 돼.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가만히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일찍 오시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30분. 아 알았다. 좀 일찍 가자. 그래가지고 일찍 갔어요. 선생님들이 오시고 한 10분 있다가 남들보다 한 20분 일찍 왔거든요. 일찍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나게 타는 거예요. 말을 신나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걔한테 내가 사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유치원 동창들은 지금도 만납니다. 근데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아주 부끄러워해요. 아, 자기가 그랬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스트레스는.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제 무슨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모의 결혼식 뭐 이런 거 해요. 그럼 약간 이제 공주 옷도 입고 애들 이렇게 막 왕관도 입고 그래요. 그럼 꼭 그건 대의원 엄마 애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신부 쪽 하객도 아니고 신랑 측 하객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메워주는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부터 야 이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구나. 저는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치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떨결에 그 아이들이 가는 초등학교를 그냥 쓸려갔어요. 제가. 원래는 사립초등학교는 추첨을 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 해는 어떻게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엉겹결에 갔다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더하기 다른 아이들 다 뭐 비슷한 그런 환경의 아이들하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하여튼 엄청 공주처럼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친구는 그야말로 공주였어요. 뭐 기사가 데리고 오고 아줌마가 따라오고 이만한 책 모자 이렇게 된 모자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얘 옷도 아주 이렇게 나풀나풀.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옆반이었는데 자기 생일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잘 친하지는 않는데 저를 이제 초대해서 일요일 날 학교 운동장에 모이래요. 그럼 이제 자기네 집 차로 자기네 집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생일 이제 그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운동장에 갔어요. 근데 다들 뭐 이렇게 공주처럼 해갖고 왔어요. 걔네 집으로 갔는데 저는 처음으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요. 저는 처음으로 내 선물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엄마가 문방구에서 동아연필 한 타스를 딱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그거 애들이 이렇게 선물을 내미는데 정말 애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성인데 그렇잖아요. 정성인데 그래도 저는 그 선물이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아이들이 좋은 선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걸 줘도 얘가 안 쓰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그 1학년 때였는데 아 이걸 내가 줘도 얘가 안 쓰겠다. 그래도 이제 준비해 온 거니까 주고 뭐 재밌게 놀다는 왔지만 그날 하루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런 일화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많고 늘 그 당시 연필을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못 만들었나 몰라요. 이 연필과 관련된 일화가 너무 많아요. 연필을 깎으면 자꾸 부러져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참 잘 만들어요. 그때 애들은 미제 연필을 갖고 다녔어요. 노란 연필, 그치, 노란 거, 그죠? 뒤에 지우개 달린 거. 정말, 야, 진짜 부러웠어요. 그리고 애들은 그 전기를 드르륵 하면 연필 깎여서 빼촉하게 전 연필을 탁 이걸로 깎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부러지니까 또 깎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깎는 게. 지금도 잘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의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나이대에 굉장히 그런 아주 하루하루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아주 결정타였던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짝꿍이 남자아이였는데 걔네 엄마가 매일 오세요. 학교를. 매일 오는데
저도 조그맣고 그 친구도 조그맸어요. 그래서 짝이 1년 내내 걔랑 짝꿍이었는데 걔네 어머님이 오시면 저한테 꿀밤을 콕 때리면서 네가 온영이니?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그러면서 콕 때려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나를 왜 때리지? 그러면서 너 우리 아들보다 공부 잘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속으로는 뭐 저는 그래도 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걸 별로 이렇게 개의치는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우리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제 친구 이름이 김갑돌이라며 걔한테 갑돌이는 아빠 뒤를 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자 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알지?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직 정확하게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얘의 장래희망을 어떻게 알고 있지?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 아무튼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지? 갑자기 뒤통수를 콱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선생님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잘 살아갈 길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 열심히 듣고 책도 열심히 읽고 그림 내라 그러면 막 열심히 그려서 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역시 그 친구가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연대의대를 나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친구의 아버님이 저희 은사님이시더라고요. 유명한 알러지를 보시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닥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 아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도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됐고 저도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때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뒤통수를 맞은 그 느낌.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저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들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였던 것 같네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봤더니요. 손을 싹 뜯어놓은 거예요. 일명 여러분도 고민하시는 이 물어뜯는 거.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새빨갛게 뜯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줄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리 아들한테 근데 우리 아들 이름이 승철이거든요. 승철아, 이 손을 왜 뜯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스트레스 많이 받니?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그럼 너한테는 뭐가 스트레스일까? 그랬더니 막 쥐어짜더라고요. 가만히 쥐어짜더니 아빠가 내주는 숙제?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뭐 숙제 이렇게 많이 안 내줘요. 뭐 이렇게 뭐 한 장 읽어라 뭐 이런 정도인데 아빠가 내준 숙제일까? 뭐 그래서 내가 듣고 아빠가 내준 숙제가 좀 부담스럽니? 양이 많아?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막 이제 자기 짤을 짜낸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스트레스일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짧게. 엄마가 초등학교 때 이래서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나름의 마음 고생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참 철학적인 얘기군요. 우리 아들.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그래 그래 이겨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일화가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스트레스, 그다음에 가장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어른들도 괴로워하는 이 스트레스를 아이들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꼭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알아서 대처해주면 아이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다 잘 대처하고
이 불안이라는 것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내면의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계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너무 심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적절한 스트레스를 잘 다루어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아이로 건강하게 잘 키우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이제 다 받으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넓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 심정입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도대체 아이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적당한 거리는 어디쯤일까요? 네. 저희 아들도 뭐 사춘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답은요. 이 소아, 아동기라고 그러죠. 유아, 그다음에 초등학생까지는요. 정말 부모와 아이가 친해야 돼요. 아주 밀접해야 돼요. 가까워야 되고요. 굉장히 밀접해야 되고 친해야 되고요. 중학교 이후 사춘기는요.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된다는 게 뭐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아이가 크지를 못해요. 아까 처음에 그 비닐고 장갑 끼고 반찬 발라주신다는 아버님도 사랑은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 나이 5살은요 자기가 집어 먹어야 되고요. 가시가 많은 생선 정도는 부모가 도와주지만 자기가 다 젓가락질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의 정말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사춘기 때는 부모가 좀 거리를 띄워주셔야 해요.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워낙 뭐 학교에서 뭐 요즘 폭행이다 왕따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학교 생활이. 그러니까 자꾸 애가 오면 자꾸 뭘 캐 물어봐요. 너 뭐 별일 없었어? 뭐 누구랑 친하니? 근데 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자기를 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도 아니 나도 우리 아이 생활을 알아야 되지 않냐.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너무 모르면 그거는 부모로서의 손을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아이하고요. 이 분위기가 좋을 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마음은 네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네가 뭘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순간 그냥 감정의 표현이지 너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거나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너를 끝까지 도와줄 사람들은 엄마 아빠다라는 얘기를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를 이렇게 뭐 일일이 캐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꼭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너한테 물어보는 거는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서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무 그때 쌀쌀맞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아이들이 뭐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괜찮아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아주셔야 해요. 어떻게 내가 신경을 안 써 뭐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말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띄워주셔야 해요. 그리고 공부 같은 거 할 때 애를 집중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뒤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을 탁 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허용해 주셔야 해요. 근데 잠그지만 말라고 하셔야 돼요. 애들이 잠궈였고. 근데 잠그지 말라는 이유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문을 탁 닫으면 인정해 주시고 꼭 노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 상황 자체가 아이가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요. 학부모 참관 수업 있어서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자주 못 가는 엄마이기 때문에 잘 못 도와드리니까 학교 일을 그럴 땐 꼭 가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한 6명 오셨더라고요. 한 39명인데 한 반이. 전부 남자애들 엄마예요. 하나같이. 여자애 엄마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남자애들 엄마들만 오셨어요 했더니 여자애들은 집에 가서 말을 잘 한대요. 그리고 잘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들이 상황을 잘 아니까 특별히 안 궁금한데 이게 남자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들이 궁금해서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상담하러 온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하여튼 별 얘기 다 하고 자기 엄마 체주, 뭐 지네 집 비밀번호 저한테 다 얘기하거든요. 막 이랬던 애들이 중학교 딱 들어가면 저하고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네, 뭐 이러고 말아요. 그러다 사춘기 싹 넘어가면 또 와서 자기 어떤 주장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 자기한테 좀 더 몰두하고 자기의 고민을 해보고 또래 관계에 더 밀착되는 나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사춘기 청소년은 멀어져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스페이스 점퍼, 우리 집도 그 점퍼 때문에 한 차례 훈육을 치렀습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들 못해 그 정도 돈을 들여야 하냐며 펄쩍 뛰었고, 엄마인 저는 그래도 또래들이 다 입고 다니는데 내 아이만 뒤져질까봐 무리해서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얘 아빠 모르게 그 점퍼를 사주고 아이 아빠에게는 가격을 낮춰서 말하는 거짓말을 듣고 말았는데 지금까지도 제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소신을 지켜야 할지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할지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근데 이제 이 노스 뭐죠 그게? 노스페이스 네 맞아요. 그거 사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 어려서 예, 중학교 잘하셨어요. 네, 근데요, 저는 이제 갑자기 이 질문을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탁 스쳤냐면은요, 일관성과 융통성, 유연성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관성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흔히 한번 정한 원칙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쭉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맞거든요. 근데 자식을 키울 때는요, 또한 중요한 게 융통성과 유연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보면요. 일단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전교 50등 안에 들어가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셔갖고 막 고민을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번에요. 근데요, 58등 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등수를 정해서 그걸로 어떤 상을 주겠다고 한 것 자체가 출발은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렸냐면요. 일단 우리가 등수를 정한 거는 헤매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는 하나의 목표점이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 1km 가면은 휴게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였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점수나 등수보다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충분히 흡족하다. 그러니까 58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겠다라고 하고 사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일관되게 잘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지만 상황, 때로는 시기마다 아이들한테 유연성을 좀 발휘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비싼 점퍼 같은 거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게요, 간주의입니다. 간주의. 일명 얘네들 간주난다 그러거든요. 간주의. 뽀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뭐 아주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서열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적절하지 않죠. 그 부모로서는 동의가 되지 않죠. 네가 이런 걸로 너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을 세운다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맞지요. 맞는데요. 아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유명상표를 원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그래도 어떤 아이들이 그 무슨 명품 뭐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요거 하나 정도는 있어라고 그래도 약간 아이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 아이는 굉장히 억압적으로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주실 때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된다든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너도 네 나이 또래에서 그래도 체면이 있을 테니 다는 못 해주지만 그리고 해줘서도 안 되지만 요거 하나는 위신을 세워주마. 요 정도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사주셨습니다. 중학생.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저희는요.
그 브랜드가 그게 그렇게 뭐 비싸고 이게 유명해질 줄 모르고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요. 그게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거지만 그때 한번 입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들 뭐 그런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요. 그래서 지금 놀스페이스 얘기가 나오면 내가 그때 어릴 때 입었던 그거 이상한 거 그거가 그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싼 거는 타협을 보셔야 해요. 네가 이 파카를 그렇게 입고 싶으면 엄마가 조금 그거는 이제 양보를 하는데 우리 어떤 가정 경제상 이건 너무 비싼 거라 타협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나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질문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 중에 아까 남편 몰래 값도 깎아서 예. 근데 참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저도 몇 번은 뭐 좀 비싼 거 사고 반값으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꼭 노스페이스 잠바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실 때 이 얘기를 분명히 남편한테 하면 애가 무지하게 혼이 날 것 같아서 엄마가 아빠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육아에 좋지 않은 거기는 해요. 근데 또 엄마들의 딜레마는 이 남편의 욱하고 버럭하는 성질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애가 막 아주 크게 혼이 날 것 같고 애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전제하에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 풀어지지 않으면 아이가 야, 이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 없구나. 나를 낳아준 엄마마저도 이렇게 내 뒤통수 치다니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딜레마이기는 해요. 근데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딜레마를.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데 이런 고민 때문에 엄마가 아직은 아빠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고민을 좀 해보마. 이런 것들을 늘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의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줄여주고 잘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큰 원칙은요. 진솔한 대화예요. 솔직하게 대화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미숙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특히 엄마들은요. 제가 얼마 전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딱 두 가지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아유 예뻐 죽겠네. 아유 그러다가 야! 뭐 이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너 죽어!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예뻐! 뭐 이 두 개밖에 없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이렇게 1대1로 딱 앉아갖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거를 막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요. 막 부끄럽고 겸연쩍고 막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은요. 괜히 짜증내요. 왜 물어보세요? 아이씨 모른다고요. 뭐 이게 그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겸연쩍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널 이렇게 대하는데 너는 이럴 때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막 뭐 이렇게 그게 얼마나 평소에 집안에서 부모와의 대화에서 어떤 그래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경험이 없냐라는 거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정말 뭐 어릴 때는 물고 빨고 예뻐해주고 가깝게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지만 빨가벗은 거 다 보고 이러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조금 멀어지면서 이제는 좀 1대1의 한 인간과 인간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좋은 결과가 있으시려면요. 굉장히 많이 기다려 주셔야 해요. 아이들에게 화내고 가거든요. 왜 물어? 그렇게 화내면 너 또 뭐 엄마가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로 기회를 다시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솔한 대화, 아주 솔직한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여자아이라서 그럴까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럴까요? 제 아빠나 제가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들면 울면서 뛰쳐나가 제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를 스트레스 없이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존중하다 보니 제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애들만이 아니고요. 남자애들 뭐 좀 잘 울고 잘 삐지고 무슨 말을 잘 못하겠는 거죠. 아이가 잘 이렇게 빈정을 잘 상해하고 아이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이 태어났을 때 반사신경은 그대로 갖추고 태어나거든요. 아주 본능이고요.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입에 들어가면 꿀떡꿀떡 애들이 이렇게 빨고 삼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눈 깜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 반사인데요.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은 모두가 밖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다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걸 잘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여서 버릴 걸 버리고 내 걸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보통 말하면 예민하다, 애가 좀 민감하다, 내지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아이 자체가 불안이 높다, 긴장감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인구의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20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한 7, 8명 그럴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입력 자극에 대해서 이게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1차 관문이 감각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영유아기 때 보면은 굉장히 감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청각이 예민해요. 그래갖고요, 엄마의 목소리 톤을 굉장히 민감하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우리 공주님 요거 잘해보자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뭐 일이 바쁘다 보면 빨리 해 뭐 이러면 벌써 애가 얼굴빛이 왜 나한테 화를 내시냐고요. 벌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울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이지만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고 그만큼 신뢰가 있다면 편안해야 되는데 얘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엄마도 늘 얘를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얼굴 표정, 시각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엄마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저 때문에 화나셨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아니 그러면 자기 방에 와서 틀림없이 나 때문에 화난 거야. 이러고 이제 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엄마 화났지? 그럼 이제 엄마가 열받거든요. 왜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맞아. 거봐. 화났잖아. 뭐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시각에 예민해요. 이런 아이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잘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촉각에 예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그래서 터치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아원 보내기 시작하고서부터 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자꾸 부딪혀요. 왜냐면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미숙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기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툭 부딪히는데 이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때렸다고 딱 느껴요. 그러니까 날 때렸다고 느끼니까 맨날 와서 애들이 날 싫어해, 날 때려,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애들이 얘를 때리 나가서 보면 그냥 이렇게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잘 극복이 안 되면 중고등학교 때 남자애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남자애들은 등 타고 놀아요. 막 목 조르고 막 찢고 막 이러거든요. 막 잡아 끌고. 그러면 맨날 애들이 나를 괴롭히고 심한 애들은 널 날 죽이려고 그래. 그래갖고 막 밑에 내려가고 이르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왕따. 그다음부터 따돌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한 이런 그 터치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에 민감한 아이들 있어요. 움직임. 그러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확 뛰어오면 이 뛰어오는 애가 얘를 밀러오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해서 피한다든가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할 때 왜 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운동하면서 친해지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서 들어오는 입력 자극이 나한테 악의적이거나 나한테 공격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까지 나의 경험으로 다루어진 것보다 조금만 강하면 이것을 나에 대한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왜곡이 일어나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가 뭘 가르칠 때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걸 가르치려면 약간 목소리가 딱딱해지죠. 긴장이 되죠. 중요한 문제,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자자자 이거 봐. 이 문제 꼭 나온다. 뭐 이러면 벌써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건 참 애를 가르치기가 너무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 외부 입력 자극에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하고 이 왜 강도의 차이가 없이 의사소통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뻐할 때는 막 너무 이러는데 그 다음에 잘 소리를 지른다든가 화를 잘 내거나 그러면 아이가 충고를 해주는 건지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 건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미묘하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장난을 치는 건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잘 구별을 못해요.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가 내가 화내는 거 아니거든 뭐 이러면 또 그만하잖아 이렇게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리냐면요, 부채 있죠, 부채. 동그란 부채,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하는 거 잘 나눠주는 거, 거기 앞뒤판에 한쪽은 빨갛게 붙이고 한쪽에 파랗게 붙이세요. 그래서 매직을 크게 쓰세요. 파란 쪽에는 충고, 가르쳐 주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쓰세요. 빨간 판에다가는 혼내는 거, 야단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아이하고 얘기할 때 먼저 자, 파란 판 보여주세요. 자, 엄마가 얘기하는 거 이제부터 좋은 거, 충고해주고 가르쳐 좋다. 그러고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조금만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것을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틀렸거든? 그러면 틀렸어요? 뭐가 틀렸지? 이게 아니라 왜 그러시냐고요? 뭐 이러고서 울기 시작하니까, 내지는 더 좀 예민한 아이들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공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 이거 틀렸거든? 그러면 맞다고요. 내가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못 가르쳐요. 그러니 이거는 정도를 아주 높이셔야 돼요. 조금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 파부터 보여주시고, 자, 엄마가 혼내는 거 아니야. 자, 혼내는 거야? 아니지?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울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꼭 이건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애들이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너 이거 이러면 애들이 울기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계 올라가지,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하나씩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부채가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시각과 청각을 같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안전해 이걸 해주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모도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본인도 약간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사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조언 듣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으로는 날파리도 무서워하는 애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불안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애를 이렇게 맡아서 키우면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심하게 길치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길을 막 헤매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애가 처음에는 완전 거의 패닉이었지만, 왜냐면 뻔히 아는 장소를 가는데 엄마가 길을 몰라가지고 몇 번은 막 헤매니까 얘도 경악하면서 이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험심도 길러져서 새로운 길로 가볼까 이러면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은 보기 싫었는데, 왜냐면 선생님 자체는 반갑지만 아이의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그 책에서 보면 짓궂게 장난치는 아이나 그런 아이들을 대했을 때 대한 대처법이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랑 있는 현장에서 다른 아이가 내 아이를 폭력적으로 때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지금 한 10개 넘게 한 20개 댓글이 쫙 달렸는데,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라면 아이의 돌아왔을 때 스트레스 좀 다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내가 내 눈앞에서 다른 애가 내 애를 때렸고 상대방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서 어머 우리 애는 순한 편인데 이런 얘기를 진짜 내뱉고 아무 사과도 없고 그게 속만 끄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내가 우리 애한테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엄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그 자식의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한 엄마는 어떻게 그거를 무감각하지 않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를 일깨워줄 수 있는지, 그걸 좀 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7살이에요. 네.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는 날벌레가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지금은 또 도전도 하고, 처음엔 당황했겠지만 이제 여러 번의 경험 끝에 당황해도 결국 찾아가면 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아이는 잘 성장을 해 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요즘 뭐 워낙 뭐 학교 폭력, 따돌리, 왕따 이런 게 막 난리가 나갖고 저도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되게 이제 저런 말씀 드리세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아이들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이해할 때요. 얼마 전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뭐 담화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단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심이 시작이 돼야 뭔가 문제가 해결도 돼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학교 폭력을 마치 왜 조폭과 일반인의 관계로 보셨더라고요. 왜 우리가 정말 재수 없이 조폭한테 걸리잖아요. 조폭.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냐면 경찰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법으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로해요. 아, 정말 재수 없이 그랬다. 산 것만도 다행이야. 이 정도인 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일진과 일반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학교에서 일진 아이들은 조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게 장땡이고 돈 달라면 줘야 되고 도가 넘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한 애를 안쓰러워해요. 너 재수 없었다 이렇게. 근데 요즘 많이들 고민하시는 학교 따돌림, 친구 관계 갈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롭힌다고 일명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아이도 멀쩡한 애예요. 그리고 걔네들도 집에 가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움받는 아이이고 당하는 아이도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심한 경우는 뭐 경찰의 도움도 받고 법적으로 제재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모든 아이한테 해당되지를 않아요. 잘못했다간 또 하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어머니 질문하신 게 딱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아까 이제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소극적인 아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또 인구의 3분의 1은 아주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장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적극적이다 못해 지나치면 약간 공격적이 돼요.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거죠. 말도 툭 하면 이게 공격적이 될 수가 있고 움직이는 자기 딴에는 막 즐거워서 논다고 하지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 중에 일부는 우리 아이가 활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당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학교를 보내면 똑같이 재현돼요. 아이가 당해갖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반 애들 다 착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A라는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다 그러면 아이 장난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는 막 멍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걔네 집에 연락을 하자니 뭐 내가 너무 유별난 엄마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옳은가 싶기도 하고 그럴 거죠. 자 그런데 답은 뭐냐면요. 지금 아까 7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7살은 개입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말 고민인 게 그 자리에서 다른 엄마를 붙잡고 이런 상황이 들면 그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그 이유에 대한 리액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아이들끼리 노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제가 개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애가 센터에서 축구를 하는데 큰 아이들이랑 작은 아이들이랑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큰 애들 뛸 때는 작은 아이들이 뒤에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 놀고 선생님이 이제 경기를 이렇게 중재를 하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큰 애들이 뒤에서 경기를 관람하는데 한 애가 한 애를 계속 발로 차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주변 친구들도 너 왜 또 괴롭히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짓궂은 장난인지 얘가 싫어하는데도 폭력을 행사하는 건지 좀 지켜보다가 폭력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자리에 그냥 가서 너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잘못되면 한테다 라고 애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건 잘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했고 대부분의 이제 여자 엄마들은 그 자리에 만약에 그 깡패 같은 애 엄마가 있으면 싸움 난다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문제가 있는 아이를 어른이 봤을 때도 그 옆에 상대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 부모나 아이나 똑같아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아이가 계속 놀린단 말이에요. 돼지야, 돼지야,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인데 자기는 그 소리가 굉장히 싫어요. 그럴 때는 야, 돼지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쁘거든요. 하지 마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돼지하라고 놀리는 애는 계속 놀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얘는 놀려요. 왜냐하면 얘의 가치관이나 얘의 개념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걔의 부모나 저 같은 사람이나 아주 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나 조금 가능할까? 동년배 또래는 못 바꿔요. 얘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내 자신을 위해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도 그 집 아이를 애가 장난처럼 하지만 계속 괴롭힐 때는 야 이건 아니지, 장난도 이건 심한 거야, 하지 마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걸 동의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개입해야 돼요. 개입하되 너무 정색을 하면 안 돼요. 정색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야야 아줌마가 보기에 심해 그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아이랑 또 만날 수밖에 없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해야 돼요. 장난이 너무 심해지면 그 다음부터 스탑이야, 중단이야, 그 다음에 못 놀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또 해요. 애들이 또 해도 그만 심해졌어 그만 이렇게 하셔야 해요. 예, 근데 그 엄마는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옳은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설득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던 야 이거는 심해 너 친구가 싫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아줌마 보기에 심해 너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와서 뭐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 좀 심해요 이렇게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엄마는 또 그래요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엄마를 바꾸기 위한 거 아니니까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한테도 똑같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요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요 어떻게 보면 대등한 힘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대등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누가 와서 꽉 부딪히면 야 아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일부러 때렸든 아니면 실수로 부딪혔든 아 이 아이가 그렇게 만만한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론 이 부딪힌 아이는 또 그래요. 다음에 또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요 상당히 헬플리스해요. 자기 친구가 잘 계속 괴롭힌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소용없어요 걔는 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그래도 너가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걔는 안 바뀌어. 그리고 아마 10년 후쯤 바뀔까? 근데 걔를 바꾸기 위해서 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야. 네 생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부모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4살 요한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강의 같은 거 듣는 거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얌전히 있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아빠도 입장하다가 물어가지고 애 아빠 보고 이마트 가서 놀다 오라고. 일요일에 하니까 애기 받을 사람도 없어서 그렇긴 한데 애기 혼자 말고 돌아다니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하면 강의 끝까지 들어오는 엄마들이나 애기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돼요. 애기가 이런 데 오면 애기를 막 뭐라고 하다가 스캔들 내고 그냥 기분 나빠서 집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교육 첨단 프로그램을 하면 다른 애들은 선생님 말씀에 잘 이렇게 대답하고 얌전히 있는 애들이 부러워요. 근데 저희 애기는 막 혼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애기 데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다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애기가 중력결핍 장애가 있나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내 애는 막 이상한가 막 이 생각도 되고 오늘도 막 같이 애 아빠랑 듣고 싶은 너무 유익한 강의인데 아빠가 어떻게 애기 따로 보라고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아, 저 뒤에 계신 분들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살이래요. 만으로 4살? 우리나라 나이로? 그럼 3살? 네. 이제 3살, 저희는 다 만으로 합니다. 만으로 3살인데, 엄마는 이런 뭐 모임이나 강연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데리고 오면 애가 이제 이렇게 좀 나대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고, 그러다 보면 화내게 되고 쥐어받고 이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너무 부럽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혹시 주의력 결핍인가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3살은 원래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유난히 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유난히 얘가 차분하고요. 남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제가 책에서 썼지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지구상에 살아간 한 5, 6만 년 전부터 남자 여자 역할이 좀 다르면서 유전적으로 여자 남자가 조금 진화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여자들은 주로 채집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 살펴요. 뭐 떨어진 거 없나. 뭐 백화점 가도 여자들은 자꾸 주워 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 시야예요. 그럼 얘도 지금 여기 있다가 저기 보더니 확 뛰어가더라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좀 산만은 한데 연령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얘는 그래도 좀 장점이 있는 게 산만은 해요. 근데 목적적 행동을 해요.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뛰어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면서 참아내는 거라든가 조금 이제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애가 좀 울어도 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뭐 울어도 저희 같은 또 강사들도 다 해요. 그냥 애가 울고 시끄럽게 해도 다 그걸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마시고 아이 키우면서 다 겪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유난히 얌전한 겁니다. 네. 네. 제가 되게 말을 못하는데 떨리는데 제 질문할 걸 좀 적어왔거든요. 네, 애가 지금 28개월이에요. 만 3돌도 안 되긴 했는데 한 번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1시간이고 막 계속 울거든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 고집이 안 꺾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애한테 제가 기가 눌린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애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당황을 하고 떼쓰기 시작하면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정지시켜야 되고 원래 엄마 있던 자리에 앉아. 문 원래 닫아놨는데 열어놨으면 다시 닫아. 이런 거 다 명령을 해요. 애가 조그만 애가. 그래서 약간 엄마로서의 그런 권위를 되찾고 그런 것도 좀 방법도 알고 싶고 애가 그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게 약간 강박증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뒤에 못 들으셨죠? 네. 28개월이래요. 근데 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잘 달래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아주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우는데 이제 울면서 물건도 제자리에 둬야 되고 아까 열려있던 문 도로 닫아. 엄마는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이제 엄마를 이렇게 명령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일단 엄마가 굉장히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모르겠고 도저히 기가 안 꺾이는데 오히려 엄마가 기가 꺾이는 느낌이다. 눌리는 느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애가 좀 예민해요. 원래. 예. 근데 이제 이게요. 아까 제가 인구의 반은 불안이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꼭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도 좀 이 집의 아이도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아까 왜 예민하고 좀 불안하면 뭐 맞다고요 뭐 이런 아이 울어버리는 아이도 있지만 이 자기의 그 불안을 진정시키고 안정되려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오버 컨트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통제를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통제하는 거죠. 거기 앉아, 문 열어놔. 엄마가 눈물 닦으면 눈물 도로 붙여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틀이 있어요. 그거를 구조화된 틀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화된 틀로 싹 들어가 있으면 애들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고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일단 꽉 안고 달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을 이렇게 꽉 안고 달래주셔야 되는 처음에 막 버둥거려요 아이들이요. 그래도 꽉 안고 이렇게 도닥도닥 달래주셔야 되고요. 자꾸 훈계를 그때 하시면 안 되세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훈계하는 건 더 불안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엄마가 훈계를 한다는 걸 딱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는 해줘! 그리고 엄마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립의 관계에서는 아이들이 교감신경통이 확 올라가요. 이게 싸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딱 대적을 해야 되니까 몸이 딱 그렇게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민했던 애들이 훨씬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라는 거는 동지가 되라, 동지가. 한 묶음이 돼서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셔야 되고 그때는 어떠한 얘기도 필요 없어요. 일단 그쳐봐. 이제 그쳐봐. 이렇게 해서 달래주셔야 해요. 달래주시고 아이가 진정된 다음에 그때도 뭐 갖다 앉혀 엄마 거기 뭐 두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그래도 아이가 또 뒤집어질 거예요. 그거 안 들어준다 그러면 그럼 다시 달래주시고 이 과정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8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뭐 딱 잡아서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를 가르칠 나이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이가 보이는 많은 문제 행동들은 사실은 밑면에 좀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이 올라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도가 심하면요, 전문가를 만나서 좀 도움을 받으세요, 어머니.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아까 뭐 3분의 1이 뭐 예민하고 청각이 예민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아이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저희 딸한테 이렇게 학교를 혼자 왔다 갔다 지금 조금 해서 불안하니까 친구를 사귀어서 바로 가깝긴 해. 아파트 단지에서. 근데 그 사이에서 친구랑 한번 사귀어봐서 같이 와라 그러니까 괜찮아. 나 안 싫어.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러거든요.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고독을 즐기는 건지 좀 혼자 있기를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한 겨울 이후도 다 그때 애들하고 싸울 때도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막 둘이는 다른 친구들이 장난 갖고 막 싸울 때도 얘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장난감 딱 뺏어도 그냥 뺏기고 그냥 다른 거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유가 성향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크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요, 역시 예민한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요, 이 불안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로 표현이 돼요. 낯가림을 하는 아이도 있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도 있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고, 인간은 또 원시시대부터 맹수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밤에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밤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대부분의 맹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다 다 무서워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주지 이동하는 거, 이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새로운 공간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때로는 불안이 어떤 거에 표현되냐면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이 생겨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바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갖고 이렇게 뒤로 쑥 빠진다든가, 그래서 노라는 얘기를 잘 못한다든가, 친구한테 싫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고 내가 거절을 하면 갈등이 생겨나고 싸울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려면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에서 애들이 막 싸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옵저베이션,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 자기한테는 제일 편안하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뭐 크게 병적인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대등한 힘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좀 불편하게 했을 때 싫다는 표현을 좋게 할 수 있어야 사실은 마음의 응어리가 안 져요.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애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안 싸운대요. 물론 아이들하고 안 싸우면 잘 지낼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안 싸우는 애들 중에는요, 그냥 모든 걸 다 참고 그냥 싫다는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인데 사실은 아이가 편안하게 참은 게 아니라 억지로 참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딜 때 이게 말을 안 하고 관계를 단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안 만나 버린다고.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거는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했던 건데 정말 나빠져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친구가 별로 없어요. 늘 원만한 것 같은데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벽이 허물어지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면 이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에서 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정도로는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성인이 돼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 원만의 코드로만 살아가요. 늘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상당히 피상적이에요. 누군가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되게 두려운 거죠. 가깝게 지내면 싸우는 일이 꼭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절친하고 꼭 싸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하고 새로 가까워지는 것도 이 아이는 복잡한 거죠. 걔가 어떤 아이일지, 내가 어떻게 말을 시켜야 될지, 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대인관계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귀라고 집어넣지 마시고요. 뭐 한 명 이렇게 좀 사귀어보는 경험, 얘하고 좀 친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애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한 3명, 4명 있는 그룹에 좀 들어가 본다든가 이런 게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요. 실제로 아무 문제 없고 좀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 싫어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 이런 모임에도 잘 오세요. 그런데 자기한테 시간이 남을 때 혼자 뭔가 작업을 하거나 내적인 성찰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거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는 하지만 필요할 때 사람과 만나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큰 딸이 7살이고 밑에 5살 아들이 있고 3살 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 놀다가 이제 오후 돼서 욕조에 이제 물을 받아서 노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남자애가 이제 5살이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될지 또 그럼 따로 시키려면 되게 심심해하고 저기 들어가고 싶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은 이제 대중 목욕탕은 이제 아빠랑 다니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누나랑 이렇게 여동생하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게 연령이 어느까지가 유효한지 그런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후각에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제가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냄새, 막 이렇게 막 겨드름에 이렇게 몸 냄새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맡으면서 자서 가끔 나도 좋아하면서 이렇게 같이 맡긴 하는데 때로는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 자자 그냥 계속 재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성적인 거랑 또 연관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엄마를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5세 때 08년생이어서 만 4. 몇 월생이죠? 아, 그러면 지금 만 4세 2개월, 그죠? 4세 3개월 됐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요, 만 나이로 3세에서 5세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돌에서 돌반까지를 구강기라고 해서요. 이때는 하여튼 모든 먹는 것이 다, 아니, 모든 이제 그 관심이 다 입으로 가죠. 다 장난감도 집어넣고 손가락도 빨고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해내는 것이 이제 그 발달 과제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반에서 세돌까지를 항문기라고 해요. 이때 대소변 가리기도 하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뭐 똥소리 좋아하고 방구 삐직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토일렛 트레인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 나이로 3세에서 5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4, 5, 6세 이때를 남근기라고 해요. 펠릭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발달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모든 에너지가 아이 성기 주변으로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에는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이 성기에 집중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심심하거나 뭐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뭐 성기를 비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을 갔을 때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아들은 다르게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아이들이 때로는 뭐 이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좋은 사람인데 가끔 보면 아빠가 엄마를 뺏어가는 것 같아서 좀 미울 때도 있었는데 목욕탕을 아빠하고 같이 가봤더니 어머나 이건 자기가 도저히 이 아빠를 미워했다가 자기가 제거를 당하겠어요. 엄청난 큰 성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서 야 이제 아빠를 닮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동성인 부모를 이제 닮아가는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의 아이들, 요 나이 때 아이들이요, 때로는 부모들이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화장실에서 아이들 뭐, 여자아이들 이렇게 뭐, 팬티 내리고 봤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뭐 이게 성추행이니 뭐니 해서 막 병원에 오시고 막 난리가 나는데 사실 요때 아이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시기예요. 근데 그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사실은 없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요 시기가 지나면 남녀는 따로 목욕시키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만 나이로 5세가 넘으면 분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는 아빠가 좀 데리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여자애는 엄마가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거 뭐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7세가 만 나이로 5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는 좀 분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앞서 왜 밖에서 들어오는 인풋 자극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후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후각적인 그 감각 시킹, 감각 방어를 통해서 자기를 진정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촉각 방어를 하면 이렇게 많이 씹고 뜯고 뭐 이러거든. 물고 이렇게 물고 이러는데, 그러는데 걔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직전에 많이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 직전에 가장 마음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진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후각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원시적인 형태의 방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발전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직전에 뭐 엄마가 좀 유아 마사지 같은 거 좀 해준다든가, 로션 같은 거 발라서 싹싹 문질러 준다든가, 머리카락 같은 거 쓸어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진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자기 좋아하는 무슨 장난감이나 뭐 말랑말랑한 뭐 인형이라든가 무슨 이불이나 이런 걸 갖고 좀 약간 냄새 맡고 자고 그러는 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진정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각 방어가 좀 있는 아이예요. 제가 보기에 좀 예민한 아이예요. 걔도. 네. 이거를 하면서 저는 좀 엄한 스타일이고 남편은 완전히 예스맨이에요. 뭐든지 다 예스맨이어서 참 어릴 때는 좋았거든요. 물감놀이를 해도 아빠 등에다 대고 이래도 허허 우는 이런 굉장히 참 좋다 이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애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52~53개월 됐는데 48년이 약간 지나면서부터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짜증을 내고, 또 아빠가 그렇게 무조건 맞춰줄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고 나면 이제 제가 더욱더 그 악역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존재를 시켜야만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뒤에 못 들으셨죠? 지금 질문이 뭐냐면요. 딸, 아들. 52개월 될 딸내미래요. 근데 엄마는 좀 엄한 편이고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예스 아빠였대요. 다 들어줬대요. 근데 이제 52개월쯤 되니까 못 들어주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아빠가 못 들어주는 거에 너무 아이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더 악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다, 이 얘기셔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모를요, 유형을 좀 나눠보면은요, 대표적인 부모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부모냐면요, 강압적인 부모, 약간 독재적인 부모라고도 하고요, 억압적인 부모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랄 때는 이런 부모 참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약간 뭐 이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근데 어떤 부모냐면은 애를 못 살게 군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어떠한 양육의 원칙을 좀 아이한테 요구하죠. 그걸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나 의견을 잘 안 들어주죠. 물론 이런 부모도 이유는 있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니까. 부모의 얘기가 옳아요. 되게 부모가 주장하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과자를 좀 많이 먹겠다고 해요. 그러면 강압적인 부모는 안 돼! 몸에 나빠! 끝이에요. 근데 그걸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부모의 타입을 나누자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부모는요, 아이의 감정 수용을 잘 안 해줘요. 물론 좋은 감정, 막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고 이거는 잘 받아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감정 수용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경질을 확 내면 너 이거 어디다 배운 버릇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특히 사춘기가 되면은요, 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부모는 아이하고 전쟁 한 판 벌여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시험 때인데 아빠 퇴근하시기 전에 마루에 나와서 거실에서 이제 책을 막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요. 물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번 시험을 좀 잘 보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딱 와가지고 야, 아빠 뉴스 봐야 되니까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조금 빈정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은 같이 밤도 새워준다는데 모처럼 공부 좀 하겠다는데 TV를 보겠다고 나를 들어가라고 그래. 조금 빈정은 상했지만 네, 이렇게 하고 주섬주섬 이제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쿵쾅 쿵쾅 탁
닫았어요. 애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억압적인 부모는 그 꼴 못 봅니다.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야, 너 이거 아빠한테 무슨 버릇이야? 이거 무슨 버르장머리야? 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는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뭘요? 당연히 그래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들어가라서 난 들어왔을 뿐인데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빠는 이 아이의 애티튜드,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부모는요. 아이가 네 이러길 원해요. 그래서 아이가 쿵쾅 쾅 한 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럴 때 아이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뒤통수를 한 대 치면 아이는 발끈하죠. 발끈해서 난리를 치는데 그때 부모가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리면 아이가 못 자라요. 깨갱깽깽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안 통하니까 확 일탈하고 튀어나갑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부모가 때로는 져줘야 돼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유 잘했다 또 화내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아이가 이렇게 쾅 했으면 좀 들어가서 왜 좀 기분 나빴니? 이 정도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니가 아니에요 이러면 그래 알았다. 아니에요 그랬는데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너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럼 애가 화내요.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정을 스스로 소화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아직 못 견뎌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답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화났어요 뭐 이러든가 아니면 죄송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 화났잖아 너 아까 자꾸 이런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아이가 뭐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알았다 너 혹시 할 말 있으면 얘기해라. 이게 바로 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막 들어갔더니 눈물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면 너 아까 화났니? 아빠가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애가 네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 화날 수 있겠다 공부 모처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울 일은 아니고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딱 돼요. 그러면 아이가 뭐 알았다고 이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억압적인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야 네가 언제 공부 열심히 했다고 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뭐 그렇게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어? 뭐 이러고 나오니까 애가 막 이제 분노하는 거죠. 반면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빠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고. 다 들어주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건강한 과정을 통해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건강한 좌절이라고 해요. 인간은 그래야지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고 흡수할 부분은 흡수를 합니다. 요걸 못 배워요.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 아이들은. 근데 문제는 결국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속상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빠가 날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수용 이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주면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 걔가 부족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키운 부모의 자녀는요. 사랑을 받았다고 안 느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억울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리고 너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태도로 키우시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러브,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고 잘 안 느껴요. 그 대신에 좀 억압적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예의도 바른 편이고 뭐 지나칠 정도로 억압만 하지 않으면 말을 좀 잘 듣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면도 일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상사가 조금 강하게 말하면 깨갱깽깽해요. 자기 어떠한 생각이 옳은데 상사가 그거 되겠어?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내지는 과장이면 다냐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반면에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 아이들은요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아이들 보면은 좀 유하고 타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작은 좌절에도 굉장히 쉽게 위축돼요. 조금만 뭘 안 돼도 이거를 겪어내질 못해요. 감당을 해내야 되잖아요. 감당해내지 못해요. 작은 좌절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됩니다. 내지는
원하는 게 안 들어줬을 때 난장을 쳐요. 용돈 안 준다고 막 부모 때리고 뭐 이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부모를 미워하지 않아요. 부모를 막 소리 지르고 욕해놓고는 엄마 미안해요 뭐 쪽에서 와서 그래요. 근데 결국 돈을 받아가야 돼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적절할 만큼은 수용을 해주되 반드시 한계 설정을 해주라고 그래요. 한계 설정을. 네.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하고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 된다고 말할 때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혼내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사실 허용적으로 큰 겁니다. 아빠한테는. 그래서 아빠가 안 들어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나친 정도로 상처를 받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앉아서 근데 이제 엄마가 자꾸 악역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댁은 아빠의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전하시냐면요. 작은 사랑이라고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근데 큰 사랑을 하셔야 된다고. 네. 그릇을 좀 키우시라고 제가 그랬다고 얘기를 전해주세요. 네. 저는 9살짜리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애가 성격이 좀 활달을 해요. 활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애가 뭐 똑부러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말하는 게 뭐 무슨 얘기를 좀 되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좀 민감한 친구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때렸다라고 말하고 제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의 애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좀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못하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쁘게 말하지 못하고 왜 톡톡 내뱉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친구들이랑 문제가 생기거나 싸우게 되면 엄마는 맨날 친구 편만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다고 얘도 나무라고 친구들도 나무라면서 항상 친구를 먼저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딸애를 나중에 편 들어주는 편이라서 그런 건지 애가 좀 그런 쪽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참 많아요. 이런 애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3살 때 고집과 때를 꺾어주고 ADHD 가능성 있는 아이들은 빨리 치료해주고 소심하고 예민한 아이들이 그 배짱과 배포를 키워주면 참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굴의 표정에 대해서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과민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해석은 약간 왜곡이 일어나요. 조금 크게 말한 사람은 화냈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지나가다 툭 치면 때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틀렸어 이러면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트러블이 당연히 생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피해를 줄 수도 있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아이는 약간 나를 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고 자기가 안 당하려고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되니까 좋게 말하는 건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상당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번지 점프를 한다든가 카 레이싱을 한다든가 행글라이더 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위험한 스포츠를 하십니까? 그럼 제가 어릴 때 소심해가지고 이런 분들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을 자기 나름대로 안 보이려고 내지는 불안을 리커버리,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한테 힘의 우위를 보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이런 아이는요.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나름의 원하는 방법과 방향이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건 역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아유 누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 이걸 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해줄 때는 아 역시 우리 엄마도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상대의 감정이나 말을 임의적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 방식대로.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친구들이 날 싫어해. 그래갖고 엄마가 걱정돼서 알아보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예를 들어 얘가 은영이면 은영아 너 왔어 빨리 와 우리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지 않으면 다 자기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얘가 나타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얘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이 넓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얘가 좀 긴장이 줄어들어야 엄마 말을 문을 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긴장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편을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훈계가 잘 먹히려면 먼저 정서적으로 통해야 훈계가 먹히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어? 우리 딸을 이렇게 좀 해줘야 그치 그치 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엄마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애가 엄마는 내 편이 아니라 친구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은영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행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